나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입니다. 여성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는 여의주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녹음하고 있어요.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팟빵, 오디오 클립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 여러 회차에 걸쳐서 저희 여의주의 전시는 독서 모임이라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 세 사람이 모였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단입니다. 나디아님과 이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디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줌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면하면서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해볼 책은 추적단 불꽃의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는 N번방 최초 보도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불과 단의 르포스 에세이입니다. 2019년 7월 N번방을 처음 발견한 이후 2020년 3월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공론화되기까지 9개월의 시간 동안 홀로 쌓아왔던 기록을 담았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새로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나디아님께서는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책의 1부와 3부는 N번방 사건을 추적하는 기사 형식이고, 그리고 2부는 20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불과 단의 되게 평범한 일상 이야기더라고요. 네. 저는 2부를 읽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일상을 읽으면서 나랑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20대 학생으로서의 그런 생활, 모습, 뭐 일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겪는 여성 혐오와 성범죄, 그리고 그 속에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눈치도 보는 모습,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맞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초인이어서 이 일을 해낸 게 아니었구나. 나랑 같은 사람인데 정말 무서웠는데도 용기를 낸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였으면 어땠을까? 이 끔찍한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고 문제를 직시하셨으면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책을 읽기가 정말 괴로워서 읽었다 덮었다 계속 그랬었는데 정말 제대로 알아야 잘 대처하고 제대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N번방 사건이 그 세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제 안에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나디아님 얘기 정말 공감해요. 저도 이렇게 큰일을 밝혀냈다고 해서 어떤 기자분이셨을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학생 기자분이라고 해서 좀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맞아. 사실 이 책은 제가 읽자고 제안한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이 책 선정하게 된 계기가 약간 제 안에 부채감 같은 그런 기분이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서점에서 이게 가판대 이 책이 딱 올려져 있는 걸 보는 순간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여성들은 연대해야 된다, 여성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불꽃분들이 피해자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시진 않았지만 사실을 얘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지님은 어떠셨어요? 단톡방에 한번 힘들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저희 단톡방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초반이 굉장히 읽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같은 여자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그 무력감과 이전에 엠번방 기사들을 접했던 그 시기가 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수법이 진짜 너무 교묘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전에는 덜 자세하게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쉽게 걸려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답답함을 안겨주는 결과 때문에 읽다가 시기를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두 분의 감정과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좀 에세이로 풀어낸 부분이어서 좀 한기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슬펐어요. 음, 저도 약간 마지막에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이거보다 더 교묘한 수법이 음, 있다는 투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음, 앞서 그 나디아 님도 그렇고 이재 님도 한 번에 완독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끊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을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 강남역 살인 사건, 그리고 엠번방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은 르포의 형식이지만 2부에서는 불꽃의 멤버인 불과 단의 에세이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공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 주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법한 친구들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휩쓸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충격을 줬던 뉴스가 바로 이 엠번방 사건일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지님께서는 엠번방에 대해서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당연히 처음 접했을 때 엄청 쇼크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작년에 엠번방을 알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 곁에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는 디지털 성범죄는 몰카 정도였는데, 네, 요즘은 그 연예인 얼굴을 합성시킨다든지, 네, 그런 어, 것들이 일반인한테도 내려왔잖아요. 네,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말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좀 우리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선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막 오늘도 사실 BDSM에 대해서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아, 여자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 취약하고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구나를 좀 오늘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대우받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 좀 알게 돼서 사실 좀 지금도 좀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그때는 조금 저기 너무 쇼크였죠, 아무래도. BDSM이 네. 뭐예요? 저도 사실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BDSM이 그 SM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관계 중에서. 네. 근데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진짜 집단 강간이라든지 그 성매매를 하게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여자들이 나의 취향이다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 뭐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여자 그 노예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 앞에서 진짜 돈을 주고 그분을 사고 판다든지 그게 왜? 롤플레잉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음, 알았어요. 오늘 보고. 근데 이게 제일 문제점은 여기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대요.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게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많이 되고 있다고 오늘 글을 봐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게, 아, 점점 우리가 N번방 이상의 문제가 잇따르고 하지만 그게 점점 연령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어, 성적인 취향이다, 나를 뭐 드러낸다, 이게 막 요즘 백래시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가지고 이 N번방을 접할 때랑 또 다른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음, 하고. 근데 무엇보다 제일 우리를 무력하게 느끼게 하는 점은 청원도 하고 해도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모두에게 힘든 점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근데 진짜 연령이 낮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진짜 나중에도 조금 얘기가 나오지만 SNS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네요. 음, 저도 몰카나 웹하드 카르텔? 그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디아님께서는 엠번방 사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리셋이라는 활동가들이 텔레그램 성범죄를 알리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 스페이스닷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불꽃 추적단과 함께 그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일단은 그걸 보자마자 진짜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고, 굉장히 세상이 좀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엠번방만 있을까? 이거는 이제 불꽃 추적단이 혼신의 힘으로 세상에 알렸지만은 알아내지 못한 다른 성착취 현장은 진짜 얼마나 많을까? 정말 맞아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 사람이 강간당하고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고작 성착취나 하려고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을까? 어, 음,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예. 소란에 뭐 음, 웰컴 투 비디오, 웹하드 카르텔 등 뭐 사이트를 없애고 운영자 한두 명을 잡아넣는다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바퀴벌레처럼 다른 곳으로 모여들고 그 바퀴벌레들은 진짜 왜 그렇게 사나? 왜 그렇게 됐나? 뭐 제가 막 걔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누군가를 지배해야 하는 폭력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많아요. 너무 모든 사회가 그걸 다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음, 성매매를 조장하는 TV 프로그램, 광고, 음, 기업 너무 많죠. 네. 그리고 맞아요. 가정과 학교, 군대에서 이미 폭력적 위계 서열이 존재하잖아요. 음, 그 와중에 이제 여성을 가장 아래로 내려놓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여성을 완전히 지배하다 못해서 성착취까지 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근데 심지어 성폭력은 처벌도 약하고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그리고 여성이 정숙하지 못했다고 책임까지 뒤집어 씌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학교 극품 보면은 대학이 달라지면 여친 얼굴이 달라진다. 뭐 이런 극품 있잖아요. 이런 게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여성의 값을 매기고 뭐 이런 게 진짜 음, 학교나 가정에 다 만연해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음, 고등학생들 남자 고등학생들 뭐 시험 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부모님이 용돈 줘서 성매매하러 간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 그러니까는 도시괴담 같은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음, 그런 고민하는 학부모도 있고, 심지어, 내가 음, 얘한테 성매매를 하게 해줘야 되나요? 연애를 하게 되면은 더 정신이 팔릴 텐데, 차라리 성매매를 하는 게 나은 건가요?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학부모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아, 음,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여성을 성착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N번방 가해자들이 뭐 국가에서 남성의 성욕을 세금으로 책임져 줘야 된다. 뭐 이딴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당당하죠. 예. 아니, 어떻게 여성의 몸인데 그게 공공재처럼 마치 세금을 뭐 분배하는 뭐 진짜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너무 음. 놀라운 관점인 것 같네요. 어, 그쵸.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그 뭐 가해 선생님이 성적 올려주기 위해서 성매매한 거 유명하지 않아요? 어, TV에서 봤는데.
저는 뭐 그 막 주변에서도 봤어요. 진짜 예, 주변은 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전 중학교 때 남자애들이 그 집장촌 이런 데 간데 그 경험을 공유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더럽다 이러면서 네. 아유. 그러면서 얘기 그때 들었어요. 그 어느 특정 동네는 이게 유명하고 막 이런 것들을 중학생인 애들도 벌써 알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이미 저희 때부터 연령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 성범죄는 단순히 사실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성욕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쵸. 뭐 없는다고 죽나요? 그걸 억지로 이제 성욕처럼 포장을 해놓고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인간의 3대 그거 욕구에는 성욕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성범죄는 단순히 성욕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뭐 서열 동물이다, 남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권력 관계에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여자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대한다는 느낌에서 그런 쾌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무기로 휘두르지만 여자들도 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게 되었다. 이제는. 이제는 고발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고 쉽진 않지만 공론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힘이 모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여성 혐오의 역사에도 조금씩 균열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제 연대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왜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SNS를 굳이 창구로 삼았을까? 왜 음, 미투가 SNS를 통해서 퍼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참 여성들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저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들한테 지어진 무기만 무기가 아니고 여성들에게도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미래가 밝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6년에 소란의 폐쇄, 2018년 웹하드 게이트, 2019년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2020년 텔레그램 엠번방까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인 2021년 2월 현재도 엠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엠번방을 만든 조주빈은 잡혔지만 올해 2월 19일 기사를 보면은 엠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에게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받게 하지 못하는 건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관대한 법이 제2, 제3의 엠번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당장 나서서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을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엠번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려운 것은 아마도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점점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형량도 낮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라서 감형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점점 치밀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음지로 다 숨어 들어가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 부분이 자기들을 못 잡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부분을 보면서 역시 이제 우리 법의 허점을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장의사 카르텔을 좀 끊어내고 우리의 인식이 바꾸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더 끌어올려서 계속 해자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을 조금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이 가해자에게 맞춰져야지 피해자의 이름이 붙거나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가해자한테 사연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N번방을 보면서 디지털 장의사 카르텔 문제가 정말 좀 심각하다고 느꼈거든요. 지워주는데 돈을 받고 그거를 다시 영상을 유포하는 업체가 유착되어 있고, 네, 피해자에게 조금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든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네, 계속 끌어올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끊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N번방 때 많이 청원하고 네, 지켜봤던 것 같은데 사실상 좀 결과는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나 가해자의 이름이 좀 널리 알려지도록 바꾸는 것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즈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책에서도 불꽃이 인터뷰했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문제의식을 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주야장천, 조사, 발굴,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도 많지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떤 식으로 관심을 주는지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안 와닿았거든요. 단지 기사 보고 분노하고 뭐 청원이 올라오면 동의하고 이런 거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읽고 N번방 사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N번방 재판을 방청하고 기록하는 분의 기사를 읽게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방청객을 의식해서 더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적어주는 이야기를 찾아서 보고 주변과 공유하는 것으로 조금씩은 사회가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시각과 의견을 더 다양하게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여의주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 받는다면 정말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님의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렇게 추적 불꽃은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사회에 좀 한멸도 느끼고 사실 무기력함도 조금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결국 어떤 사건이든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지금 나온 처벌도 솜방망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못한 결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좀 필요해도 계속 주목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면 조금 쉬다가 돌아와서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독서 모임이나 여의주 안에서도 계속 청원을 공유하잖아요.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지표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있던 커뮤니티에서 회사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과정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좀 으쌰으쌰 하면서 피해자분이 고소하고 그리고 방청도 가고 뭐 그 돈도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가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정말 실존하지는 않아도 서로가 연대하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혼자서 그 성폭력을 고발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맞아요. 진짜 다른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이게 맞다, 너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는 그래도 힘이 생기는 거지. 내 편이 아무도 없으면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쵸. 네. 정말 동의해. 저희끼리도 청원을 많이 했었는데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나디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장단님 얘기를 듣고 그 써주신 대본을 좀 보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 재판 방청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가려면은 무슨 대단한 방청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자격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구나 갈 수 있고 간단한 몸수색과 신분 확인만 되면은 뭐 특별한 자격 없이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지켜보는 눈들이 있으면은
그 재판부에서도 의식을 하고 방청객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면서 질문도 더 하고, 그리고 네. 눈이 무서워서라도 더 꼼꼼하게 사건을 보고 좀 더 그 판결에도 영향이 간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내가 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딱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재판부에 그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들, 저는 되게 회사에서 그 가해자를 옹호하고 뭐 제가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저거는 이해해줘야 되는 그런 선 아닌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 탓을 몰고 가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진짜 남자 여자 할 거 없었어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였으면은 혹은 내 자식이면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제 뭐 술자리 가서 그러니까는 옆에서 이렇게 웃을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거랑 내가 피해를 받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은 자기가 이제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여성들은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는 폭력을 방치하지 않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외로워지겠죠. 그래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성은 성도구, 그리고 남자는 경쟁자 이렇게 인식하면서 아무와도 따뜻한 교류를 나눌 수 없겠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을 하지 않는 순간 여자와 남자친구가 모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교류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비단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그게 아까 질문하신 장다님의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는가? 그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타인을 가르지 않고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예. 나디아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라는 거는 이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똑같은 사람일 때 그게 포용이 가능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속에 뭐 그런 여성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 숨쉬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비대면 폭력이라는 점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한테 뭐 그런 짓은 왜 하셨어요? 뭐 반성은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지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서사를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조주빈이 검거될 때 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자신의 악마 같은 삶을 끝내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미치겠다, 정말.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게 그 손석희 그분이랑 이렇게 3명 딱 남자 이름 호명하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어떤 자신의 남성적인 권력 이런 걸 아직 잃지 않았다는 걸 그 자리에서조차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엠번방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당장 나 자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사진에 찍혀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더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디지털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수사가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피해자를 다 싸잡아가지고 뭐 일탈계를 했다, 뭐 스폰 알바를 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탓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게 참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당했을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 불꽃은 당할 만해서 당하는 피해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피해자한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혹시 나디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예전에 고등학생 때 성교육 시간에 틀어주신 비디오인데요. 미국 영화 중에 어, 피고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시간만 정말 제대로 된 성교육을 했었어요. 다른 시간에는 다 뭐 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아니면은 뭐 옆집 문방구 아저씨, 옆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를 조심해라 뭐 이런 그런 것만 했었는데 그 제대로 된 성교육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거는 좀 괜찮은데 하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다들 한번 보시길 어, 추천드리는 영화인데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고요. 그 이제 영화 안에서 조디 포스터의 역할 이름은 사라라는 여자로 나와요. 예, 사라는 흔히 말하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음, 여자로 그 남친이랑 그날은 싸우고 바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음, 마리화나를 한 상태로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그 바에 있던 남자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사라가 어, 분명히 노라고 분명하게 계속 소리를 쳤는데 음, 그런데도 재판부는 사라의 행실을 문제를 삼거든요.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왜냐면은 이 어, 여자가 가난하고 술에 취해서 마약을 했고 그랬으니까 너는 강간을 당해도 싸다. 그런 행위를 유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 이 영화는 89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음, 예. 그래서 더 심했겠죠. 음, 그래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그런 편견에 맞서서 예, 승소를 위해서 싸우는 사라의 이야기인데 이게 옛날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시각이에요. 음, 음,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분명히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라는 음,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아직도 한국에서는 뭐 노출 많은 옷을 입으면 남자를 자극시킨다든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옛날에 그 이제 영화를 보면서 되게 느끼는 게 많았어요. 음, 왜냐면 심지어 제가 그 영화를 봤던 당시에도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근데 저 여자는 좀 자기가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어, 하면서 영화를 봤었어요. 그런데 영화의 음, 결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니다. 음, 정확하게 피해자 다움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영화여서 굉장히 그때 제 그런 쪽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예전에 그리고 또 그 한샘 사건 있었잖아요. 여직원 성폭력 네. 어, 사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도 그랬는데 얼마나 이쁘길래 그런 걸 당했냐 아니야. 이러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그 한샘 여직원 미모 뭐 이런 거 올랐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는 게 성범죄는 성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음, 그것보다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그리고 폭력성 이게 훨씬 더 크다고 하거든요. 음, 여직원이 예쁜 것은 어떠한 원인도 무엇도 아닙니다. 진짜로요. 제발요. 그래서 그 군대나 감옥에서 그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 남성을 서로 이제 강간하는 사건들이 더러 있어요. 이거는 이 음, 한 사람의 몸과 인격을 완전히 짓누르면서 자기가 열등하지 않다고 뽐내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거든요. 그, 음, 뭐, 음, 영장류들이 막 그 가슴 치면서 막 소리 내잖아요. 침팬지들. 막 이런 네. 그 행위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자기가 강하다. 이런 걸 굉장히 보여주는 행위죠. 그래서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혹은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있나 이런 건 전혀 원인이 될 수가 없고 가해자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삐뚤어져 있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벌하고 교정하는가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디아님 진짜 얘기 정말 동의합니다. 음, 아까 한샘 얘기에서 이제 여직원 성폭력 사건 있었을 때 뭐 한샘 여직원 미모 이런 식으로 검색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라영 작가님의 폭력의 진부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성의 얼굴은 수시로 지워지지만 평가받거나 모욕을 준 대상으로는 자주 소환된다. 이런 어, 문구가 나와요. 뭐 필요할 때는 꺼내서 행실을 문제 삼고
하지만 정작 성역풀이 상대로 취급될 때는 뭐 당장의 욕구나 나의 권력을 확인시켜줄 3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프레임을 씌워서 더 나서기 힘들게 하고 그냥 취약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 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 까고 얘기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피해자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정말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부끄럽지만 어릴 때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왠지 저도 그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그때 피해자 친구가 굉장히 밝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향해서 전부터 하는 얘기가 약간 결국은 걔를 약간 몰아가더라고요. 왜냐면 피해자는 항상 좀 처져 있거나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 항상 밝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간 그 친구에 대한 이상한 말도 돌고 당연히 가해자 애들에 대한 이상한 말도 돌고 결과는 모든 친구들을 강제 전학을 당했거든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세상에. 네. 그렇게 결과가 나긴 했는데 그때를 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약간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평상시 그런 기분이나 모습이 나오면 좀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문학이든 영화든 항상 피해자는 우리가 정의하는 피해자다움을 어필해야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좀 이야기의 장치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매체나 교육을 보면서 아, 피해자는 저런 모습으로 있어야지. 약간 이미지들도 항상 뉴스 보면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해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험상궂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요즘 핫한 그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다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지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좀 우리가 너무 잣대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좀 많이 바라본 것 같거든요. 왜 전부 그렇게 좀 생각했는지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정부에서 우리 보고 무해한 음모를 펼쳤던 것처럼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뭐 어떤 음모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있는 그대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마다 성격이랑 특징과 생김새는 다 다르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빚쟁이한테 빚 독촉하듯이 뭐 정형화된 피해자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당연히 억울한 점이 있을 테니 뭐 울면서 호소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당장에 뭐 자연스러운 일상을 향유하거나 뭐 웃거나 하는 게 그 사람한테 그렇다고 그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피해자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꼭 이제 한 가지 반응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혹시 피해자한테 뭐 정의로운 모습이나 약한 모습을 요구하면서 2차 가해를 하진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된 뒤에 가장 힘든 점을 꼽자면 약간 이런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매일 접하는 뉴스나 SNS에서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범죄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회의 미온적인 대처는 참 참담해요. 저희 읽었던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피해자들의 영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되뇌었다. 도대체 끝은 어디일까? 그렇지만 불꽃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조주빈을 비롯한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력함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지님께서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걸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제게 무기력함을 주는 것이 조금 다가올 때면은 현생을 살려고 집중을 조금 하는 편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있지만 나의 균형을 맞춰야 내 에너지가 더 필요할 때 그 일에 쏟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힘을 내야 할 때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커뮤니티 사람들과 모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도 조금 좀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고요. 같이 연대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다가오고 느껴지기 때문에 무기력함보다는 좀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다는 연대감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근데 정말 없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여의주나 다른 팟캐스트 등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다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요. 저도 항상 저희 여의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비슷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이 저는 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디아님의 원동력은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추적단 불꽃 같은 분들, 어, 이수정 음, 교수님 같은 분들, 그런 아, 정말 힘든 일인데도 가장 앞에서 나서서 음, 저희에게 정말 등대와 같이 LED 라이트를 어,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서지영 검사님 같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할 말을 해주셔서 음, 직장에서도 저 요새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하면서 아, 제가 맞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음, 왜냐하면 그런 말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라는 말을 못 했었거든요. 예,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성희롱하는 사람 꼽도 줄 수 있게 됐고 제 말에 힘도 실리고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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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의 행보가 실제로 저희의 일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희망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세상은 흐름에 음,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혹시 이지님, 나디아님 마지막으로 오늘도 피해자를 위해 싸우고 있을 불과 단에게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상상도 좀 못할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무기력함도 느끼고, 자신의 신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불꽃처럼 용기 있는 모습은 사실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많이 써봤는데도 고맙다는 말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나디아님은 어떠세요? 어, 책 제목이죠.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세상은 바뀐다. 음, 불과 단에게 함께 바꾸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불꽃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싶어요. 살아온 환경, 살아온 방법, 살아온 시간이 다 달라도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연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2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다음 내용을 미리 보실 수 있게 카드 뉴스를 준비했어요.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